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자유를 지대로 누리는 것, 즉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갖는 것. 공화주의적 자유가 전쟁 없이, 곧 혁명정부와 정치적 공포 없이 확립될 수 없다면 자유의 전제는 그 자유의 전제로 인해 정치적 독재권을 잃은 사람들, 특권층로부터 모든 사회경제적 권력을 박탈하고, 바로 그 자유의 전제가 정치적 권력을 가져다주기 위해 싸운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회 경제적 권력을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이 상반되면 바로 후자가 전자를 치명적으로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출현의 거의 모든 요소들은 로베스피에르에게서 오지만 생지스트의 천부적 능력은 그것들을 하나의 강력한 총합으로 묶어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로베스피에르의 전기에서 생지스트의 보고서와 공화주의 체제의 여러 구절들의 많은 공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 사상으로서 로베스피에르 주지는 생지스트에 의해 자신의 혁명적 미래를 보장할 하나의 이론으로 완성된다. 그 이론이란 정치적 민주주의는 사회적이거나 삶의 계급의 문제와 관련된 것을 의미, 또는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라는 것이다. 그것은 마르크스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사회적인 것은 정치적 물가의 감면 아래에서만 고려되고, 게다가 놀랍게도 경제적 가치는 별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과 전쟁으로부터 탄생한 로베스피에르주의자들의 사회정책이 단지 임시변통의 정책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분명 센지스트에게는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변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것은 틀림없이 로베스피에르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로베스피에르가 이후 자신에게 남아있는 5달 동안 생지스트의 보고서를 명백히 언급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는 자기 사상의 정서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그 보고서의 가장 하찮은 부분이라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바로 이 부분에서 자신의 플리비우즈 17일 2월자 보고의 논리적 기결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화국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것에 반대하는 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상황의 힘은 아마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로 우리를 이끌고 갈 것입니다. 부는 수많은 혁명의 적들 수중에 있으며 빈곤은 노동하는 민중을 그 적들에게 종속시킵니다. 어떤 국가의 시민적, 생지스트에게는 사회적이라는 의미, 관계가 정부의 형태에 반대되는 것으로 기결된다면 그 국가가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혁명을 절반만 수행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에 다름 아닙니다. 혁명은 스스로 자기 나라의 적임을 입증한 사람은 그 나라의 재산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인정하게 합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몇 가지 비범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곧 지상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무시하는 정보를 향해 주인으로서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의 실질적인 결론은 방토즈 8일 2월 26일과 13일 3월 3일 생지스트가 2차례에 걸쳐 제안하여 통과시킨 방토즈 법이었다. 이 법들에 따라 1793년 9월 17일에 법에 의해 확정된 혐의자들의 범죄를 심사할 6개의 민중위원회들이 창설된다. 혐의자들은 석방되는 사람들, 유형에 처해지는 사람들, 혁명재판소로 이송되는 사람들의 세 범주로 분류된다. 뒤에 두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의 재산은 몰수되어 적빈자들에게 분배된다. 각 고민에서 이 적빈자들의 명단을 작성할 것이다.
적빈자. 생제스트가 이 법들을 적어도 급진적인 사회 개혁의 출발로 보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방토즈 3월 13일 그는 말했다. 우리는 악을 억제할 단 한 가지 방법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혁명을 시민적, 사회적이라는 상태에 두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모든 불행한 사람들에게 토지를 준다면, 모든 범죄자들로부터 토지를 박탈한다면 나는 여러분이 혁명을 수행했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조국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조국에서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방토제 법들은 제한된 효력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효력은 보고서에 비해서도 훨씬 더 적은 것이었다. 방토제법 효력의 제한성 및 문제점. 방토제법들의 효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법들로는 매우 불충분했기 때문이었다. 알베르 마티에즈와 조르주 르페브르는 중국에 가서는 반혁명 혐의자들의 수를 약 9만 명으로 산정하는 데 동의했다. 이 숫자는 무산자들의 수에 비해 적었지만 혐의자들이 모두 백만장자들인 것도 아니었다. 교회의 재산과 망명 귀족들의 재산은 엄청난 규모였지만 그것들은 경매에서 매각되었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했다. 게다가 농촌의 쌍킬로트는 도시의 쌍킬로트들보다 비할 수 없이 유리했다. 도시에서 혐의자들의 재산은 쌍킬로트의 수중에 들어가면 하잘 것 없고 값싼 적선에 불과할 것이었다. 반면 농촌의 지주 혐의자들의 재산은 도주였기 때문에 농촌 쌍킬로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 방토즈 법들의 효력이 보고서에 비해서도 훨씬 더 적었다는 것은 생제스트가 법력의 명료함보다 보고서 작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법령의 첫 번째 불명료함은 적빈 사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농업 노동자만을 포함시킬 것인가 아니면 수적으로 매우 많은 빈농들, 먹고 살기에 충분하지 않은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도 포함시킬 것인가. 본문의 모함을 이용하여 많은 수의 부르주아 관리들은 땅을 경작할 수 없는 노인들, 불구자들, 어린이들, 즉 하찮은 적선만으로도 뛰어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적빈자로 언급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불명료함은 보고서의 원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구사항, 즉 혐의자들의 재산은 연부, 상한금이나 지대 없이 무상으로 배분되리라는 것이 법령의 본문에서는 어디에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다. 세 번째 불명료함은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는데 생제스트는 방토즈 23일의 보고서에서 분배되는 것은 토지 자체라고 말한 반면 법령의 본문은 그 점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이윤을 남기려는 활동이 나타난다. 즉 혐의자들의 땅을 부유한 사람들에게 팔고 쌍킬로트들에게는 판매, 대금을 나누어 준 것이다. 네 번째 불명함은 혐의자들의 재산 압류 방식과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마도 로베스피에르가 병이 나지 않았더라면 법령의 본문을 더 엄밀하게 작성하도록 유익했을 것이다. 그에 따라 사건들의 결과가 크게 달라졌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방토제법들의 중요성은 마티에즈가 정확히 보았듯이 그것이 처음으로 심지어 공안위원회 내에서조차 로베스피에르파와 다른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었다. 이 최초의 균열은 테르미도르의 나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로베스피에르, 생제스트, 그리고 쿠통, 아마도 이들에게 생땅뜨레와 프리웨르드라마름을 덧붙여야 하겠지만 이들은 파견 인물로 들 자리를 비웠다. 비온 바인가 아마도 콜로 데르부아와 함께 쌍킬로트의 사회적 상승을 진지하게 원한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내가 이미 밝히고자 했던 모든 한계와 소심함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은 혁명, 전쟁 그리고 공공사 안녕의 사회적 교훈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아마도 그들은 일단 국내외에서 반영며 위험이 사라지고 난 후에도 결코 그것들을 포기하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카르노, 프리웰, 드라, 코트르, 링덱, 심지어 바레르 같은 사람들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칼 마르크스의 유명한 문장이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은 로베스피에르파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다. 프랑스의 공포정치는 부르주아지의 적들을 끝장내기 위한 저속한 방법에 불과하다. 그들의 개방토지의 법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했다. 통제경제이든 공포정치체제의 민주적 토대이든 산킬로티의 압력이 그토록 위협적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결코 그 법들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산킬로티의 압력을 제어하게 되면 그들은 곧 그 법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찾아냈을 것이다. 법령들의 불명료함은 단지 그들의 악의를 실현하는 데 편리한 방편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 불명료함이 없었다면 그들은 방토지 법들을 금전적 보조로 극도의 빈곤을 제거한다는 광범위한 계획 속에 수장시키기 위해 다른 수단을 찾아냈을 것이다. 그 금전적 보조는 프로레알 22일 5월 11일 바레르가 제안하는 것인데 그 안에서는 경장 능력이 있는 산킬로트들에게 땅을 제공한다는 것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았다. 방토즈 16일 3월 6일 그들의 술책이 드러났다. 교란 정책. 결국 결정적 순간에 등을 돌린 것. 그날 그들은 생지우스가 통과시킨 법령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50만 리브르의 예산을 결의하게 했다. 그것은 전적으로 생색만 내는 실속 없는 돈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돈은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진 아시냐에 불과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땅에는 손도 대보지 못할 것이다. 가장 진지한 현명가들이 제안한 방토제의 법령들은 산악파 부르주아 중 가장 계산적인 인물들이 부여하려 했던 바로 그만큼의 효력만을 갖게 됐다. 그 법령들은 결코 시행되지 않았지만 그 법령의 예고는 산킬로트의 흥분을 때맞춰 가라앉혔다. 역시 민중, 즉 대중의 어리석음이 여기서도 발휘되었군. 실제적인 이익이 손에 들어올 때 멈추어야 하는데 그 전에 멈춘 그 어리석음. 파리에서조차 그리고 프랑스 전역에서 생주에스트의 보고서는 커다란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공안위원회의 위원들은 그것으로 코르딜리에파를 무장히 해제시켰다고 착각했다. 게다가 냉태에서 소환되어 돌아온 뒤 원한을 품고 있던 까리에가 코르딜리에파에 합류했다. 그들은 공안위원회가 약해졌고 따라서 대공세를 가할 때라고 생각했다. 평등주의자들의 음모. 1795년부터 1796년 바베프와 부오나로티가 주도하여 폭동으로 권력을 탈취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음모. 조직 단계에서 발각되어 1796년 5월 주동자들이 체포됐고 이듬해 5월 바베프는 사형을, 부오나로티는 유형을 선고받았다. 코르딜리에파를 자극한 것은 한당파의 이기적인 야심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 야심은 대중의 자발성을 믿고 그 자발성에 의지하고 있었다. 산킬로트 역시 정치적 이상을 지니고 있었고 그들은 산킬로트의 열망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반혁명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공포, 정치와 자유의 독재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해했다. 반면 그들은 독재는 강력하게 중앙 집권화되고 부르주아지들로 구성되는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한 가지 특징적인 예가 그들의 반응을 설명해준다. 앞으로 있을 평등주의자들의 음모의 배우 인물 중 한 사람인 부오나로티는 언제나 열렬한 로베스피에르주의자였다. 그러나 반대로 바베프는 로베스피에르를 독재자로 생각했고 처음에는 그의 몰락을 기뻐했다가
테르미도르의 사회적 결과들을 깨닫고 나서야 그가 옳았음을 인정했던 것이다. 상킬로트의 정치적 이상이 내포하는 모순은 그들의 정치적 미숙함을 드러내주고 있었다. 한편으로 그들은 공포정치의 강화, 혁명군대의 증강과 최대한의 강제적 활용, 통제경제의 강화와 그 귀착점으로 최고 재산제,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의 최고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까지 주장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은 각국가 국민공여의 법령들을 도입하고 그 후에 법령들을 받아들이는 직접민주주의를 꿈꿨다. 따라서 코르델리의 파는 국민공여와 혁명정부를 공격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야심에 가장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했던 대중들의 열망에 실제로 부응하고 있었다. 이 열망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이어서 대중들은 사회경제적 요구들이 동시에 그들을 밀어내지 않는 한 코르델리의 파의 실력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없었다. 부시 피플 로베스피에르와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대중들에게 불균등한 위신을 누리고 있었다. 봉기에 대한 지지를 기대한 코르델리의 파는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 오류를 저질렀다. 그러나 반대로 로베스피에르는 코르델리의 파를 공격함으로써 또한 쌍길로트의 정치적 열정과 활력을 함께 분쇄한 것임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프랑스와 노엘 바베프, 열렬한 로베스피에르 주의자인 부오나르티와 함께 평등주의자들의 음모를 계획한다. 1796년 5월 반란이 사전에 발각되어 처형당했다. 방토주법 통과된 다음날 방토주법 효력이 없다는 걸 깨닫고 방토주 14일 3월 4일 코르델리의 클럽에서 에베르와 카리에는 한편으로는 기근을 구실로 내세우고 한편으로는 로베스피에르와 공안위원회가 관용파와 타협했다고 주장하면서 봉기를 호소했다. 그러나 이튿날 꼬미는 그들을 따르기를 거부했다. 방토집에 대한 오해, 즉 어리석음. 16일 바레르는 관용파의 자칭 한거파가 파리를 아사시키려고 음모를 꾸몄다고 싸잡아 고발했다. 그날 저녁 콜로 데르브아는 자코뱅들로부터 공안위원회를 지지한다는 약속을 얻어냈다. 17일 콜로와 자코뱅 클럽의 대표들이 1793년 6월 자크로의 소요 때 그랬던 것처럼 코르딜리의 클럽으로 갔다. 카리에, 모모로, 에베르, 롱쌍은 자신들의 말이 왜곡됐다고 주장했고 그들 모두들 포옹한다. 화이시도. 그러나 19일 유일하게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지 않은 뱅상이 다른 사람들의 회피를 비난했다. 에베르주의가 지배적인 몇몇 구들이 위협적인 청원을 되풀이했다. 코르델리아파는 자신들의 고립을 절감했다. 그들은 파슈와 꼬민에게도 심지어 편덕쟁이 아나사고라스 쇼메트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불랑제의 지지는 얻었지만 앙리오와 국민방위대 참모부에도 자코벤 클럽에도 의지할 수 없었다. 롱쌍이 지휘하는 혁명군대는 센 에와즈 전역에서 분산돼 있었다. 공개적인 봉기에 필요한 어떠한 지지 세력도 갖추지 못했으므로 그들에게는 단지 실력 행사를 은밀히 준비하는 일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은히 파슈의 것으로 거론된 지휘인 대심판관, 달리 말해 비상독재관의 지명이 예정된 것에 비추어 그 준비는 꽤 멀리까지 진척됐던 것 같다. 오직 공안위원회만이 그들의 음모를 알고 있었다. 20일 3월 10일 22일 이제 막 회복된 로베스피에르가 마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역시 병들어 있는 구통 그리고 폴말로의 파견 임무에서 돌아온 비오바린과 함께 공안위원회에 복귀했다. 그들은 다 함께 따라야 할 절차를 결정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인 23일 생지스트는 공안위원회의 이름으로 프랑스 민중과 자유에 대항하는 음모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서 그는 음모를 고발하면서 동시에 방토제법들의 시행을 서두르는 공안위원회의 의지를 천명한다. 23일 저녁 로베스피에르는 자코벤 클럽에 참석했다. 클럽은 그칠 줄 모르는 환호로 그의 복귀를 환영했다. 몇 마디 말로 그는 고발과 생지스트의 주제를 되풀이했다.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날 롱산병상의 배로 모모로 마주해 그리고
피크로키가 체포됐다. 제르미날 4일, 3월 24일 그들의 처형과 함께 끝이 날 뒤이은 재판에서 그들은 외국인의 음모라는 동일한 기소조항 아래 클로즈, 코크, 플로울리, 데피웨, 페레라 그리고 디비송과 뒤섞였다. 그러나 결과는 현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코르들리의 팔을 체포하기로 결정했을 때 공안위원회가 스스로 정당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믿었다는 그리고 실제로 그랬다는 것은 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니부즈 3일 1793년 12월 23일 이래 주로 관용파에 대항했던 로베스피에르의 모든 활동은 코르들리에파의 체포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고 따라서 로베스피에르가 기꺼이 그 체포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베스피에르는 쌍킬로트들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9월 5일 봉기 이래 결코 하고 싶지 않았던 행동을 해야만 했다. 그는 쌍킬로트의 혁명적 열정을 부분적으로 파괴했다. 페르디센에서 자신들의 열망에 대한 충실한 표현, 교묘하고도 끊임없이 선동적인 표현을 발견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위대한 로베스피에르가 그들에게 에베르가 피트와 코브르크의 살인 청부업자라고 주장한 그날부터 자신들이 연루된 그 역사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됐다. 이제 누구를 믿을 것인가? 혁명이 얼어붙었다라고 사행지스트는 사적인 기록에서 인정하게 된다. 작스 코브르크 383쪽 462쪽 마주엘 알베르트 마주엘 1766년부터 1794년 견직물 상일 출신의 코르들리에파 투사 1792년 8월 10일 봉기에 참여했으며 지방의 연방주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18.